맑은 기쁨. 물론 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기쁨도 여러 가지일 것이다. 몇 억불의 수익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2, 300장의 연탄을 들여놓고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시골 우체국 집배원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 나라의 통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처럼 산골에 묻혀서 사는 덜된 사람들은 둘레에 지극히 사소한 일들 속에서 삶의 잔잔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 이를테면 고무줄로 된 허리띠가 탄력을 잃고 느슨해져서 자꾸만 바지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성가셔하다가 어느 날 새 허리띠로 갈아 낀 다음에 그 든든함, 이것도 홀가분한 느낌일 수 있다. 부엌문을 여닫을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그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떠올라 초토막을 녹여서 돌적이기에 바른 뒤부터는 아무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여닫히는 걸 보고 빙글에 해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 또한 내 조그마한 기쁨이다. 장마가 갠 뒤 무성하게 자란 풀을 낫으로 베다가 풀숲에 가려진 커다란 호박을 보았을 때 그야말로 이거 웬 호박이냐는 경우도 살아가는 기쁨이다. 산너머에서 우르렁거리는 천둥 소리를 듣고 뜰에 나가 비설거지를 하고 나자 금세 까맣게 휘몰아오는 소낙비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느긋해진다. 소나기가 지나간 뒤 생기게 차서 너울거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일 또한 즐겁다. 복더위가 극성을 뜨는 요즘 점심 공양 끝에 한 소끔씩 낮잠을 잔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는 보온회의 김기철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돛짐을 베고 누워있으면 맑은 솔바람 소리가 들린다. 처음에는 딱딱해서 자꾸만 뒤척거렸는데 길이 드니 시원한 그 맛에 폭신한 베개가 도리어 답답해졌다. 처음 박물관에서 도자기로 된 베개를 보고 옛사람들의 생활의 운치를 기리면서 부러워했는데 시절 인연이 찾아와 조금만 그 소원이 내게도 이루어졌다. 돛짐에서 깨어나면 머리가 씻은 듯 맑다. 이 또한 조촐한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불일의 지붕에는 많은 새들이 나와 함께 산다. 7년 전 이 암자를 다시 지을 때 연암 때문에 속이 좀 상했었다. 연암이란 석가래 끝에 평교대 위에 기약골을 받치기 위해 암키아가 놓일 만하게 반달 모양으로 에어낸 나무를 말한다. 이 연암을 두고 목수와 와공이 서로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미루다가 결국 연장을 가진 목수가 파괴되었는데 목재를 잘못 골라 기아와 연암 사이가 골마다 틈이 생겼다. 이 틈에 산새들이 들어와 살게 된 것이다. 주로 할미새와 박새가 산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군부를 지피러 부엌에 들어가려다 새새끼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솜털 뽀얀 박새 새끼였다. 새 집에서 굴러 떨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서둘러 나는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안쓰러워 손으로 만지려고 하니 입을 벌려 짹짹거리면서 비실비실 피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느새 2마리 어미새가 가까이 날아와 짹짹거리면서 나를 경계했다. 군부를 지피고 나서도 어린 새의 일에 마음이 쓰여 한쪽에 돌아서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미새가 이따금씩 날 벌레를 불어와 새끼에게 먹이는데 바로 먹이지 않고 몇 차례씩 입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조금씩 나는 연습을 시켰다. 2마리 새가 번갈아 가면서 꼬박 이틀을 이렇게 하더니 마침내 비상, 새끼새가 제 힘으로 날아가게 되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나도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크게 쉴 수 있었다. 새들의 지극한 모성애에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 또한 살아가는 기쁨이 아닌가. 부엌 쿤입니다. 가을이 저물어가니 초함에도 일손이 바쁘다. 산중에 외떨어진 남자에서 모든 일을 혼자서 해치우려면 2다리와 양손으로는 늘 달린다.
겨울철에 뗄나무를 미리 마련하고 도량을 손질하고 또 추워지기 전에 김장도 해야 할 것이다. 몸은 고단하지만 내 식대로 살 수 있으므로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하다. 출가일에 나는 줄곧 대중이 많은 큰절에서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근년에 이르러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많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잔소리꾼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물론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서로 의지하며 화합해서 살자는데 그 뜻이 있겠지만 잔소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싫다. 그리고 요즘 승단의 분위기는 전통적인 승가 정신이 계승되어 가고 있지 않다. 어차피 홀로 뛰쳐나왔으니 또한 홀로 떨어져 나오면 그만이다. 출가 수행길의 길은 무쏘의 풀처럼 홀로 가는 길이므로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작은 일이 아니다. 자취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먹는 일이 즐겁기보다는 귀찮게 여겨질 때가 많다. 먹지 않으면 병들어 쓰러질 테니 우선 그것을 면하기 위해 담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남기면 변함으로 먹어치우는 것이지. 누가 혼자 먹기 위해 부지런히 떨고 솜씨를 발휘하겠는가. 잘 얻어먹으려면 흥청거리는 도시의 절간에 주저앉으면 된다. 산에 들어와 나는 식탁을 맨 먼저 만들었다. 방 안에서 바루를 펴고 공양을 하려니까 몇 번씩 드나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부엌에서 먹으려면 식탁이 필요했다. 헌 판자 쪽을 모아 조리대로 쓸 수 있게 식탁을 만들고 의자는 참나무 장작으로 맞춰 놓았다. 이런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니 문득 빠삐용의 처지가 떠올라 빠삐용 식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끝없이 탈출하려는 사나이, 불의와 억압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는 무한한 시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었다. 내 빠삐용 식탁 앞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다. 먹이는 간단 명료하게. 말하자면 내 암자의 부엌꾼인 셈이다. 산승의 생활에 간단 명료한 것이 어디 부엌뿐이랴마는 적어도 먹는 일에만은 번거롭고 쉽지 않아 낙서해 놓은 것이다. 어쩌다 가짓수가 많은 식탁을 대하면 생각이 흐트러져 맛을 잃게 되는 게 우리네 식성이다. 친구들은 내 간단 명료한 먹이를 보고 건강을 염려하지만 건강이란 반드시 먹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지리산에서 한 해의 겨울을 아무런 부식도 없이 순전히 소금과 간장만으로 그것도 하루 한 끼만을 먹으면서 지낸 건강한 경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명색이 수두성이라는 주제에 먹을 것 다 먹고 자고 싶은 잠 다 자면서 어떻게 수도를 한단 말인가. 우리 같은 부류들에게는 현재의 식사만으로도 고맙고 가분할 뿐이다. 날씨가 추우면 부엌에 들어가기가 머리 무겁다. 이런 내 처지를 염려하여 해인사에 있는 한 도반이 밥 지어줄 공양주를 한 사람 보내주겠다 했지만 먹이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간단 명료히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 모처럼의 호의를 사양하고 말았다. 하전민의 오두막에서 이따금 어디론가 훌쩍 증발해 보이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 허구한 날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무표정하고 무료하고 따분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열망이 안에서 솟구칠 때면 어디론가 훌쩍 바람처럼 떠나고 싶다. 그러나 그때마다 갈 곳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잘못 들어서면 또 다른 타성의 늪에 갇힐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법련사에서 법회를 마치자마자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길을 떠났다. 어느 깊숙한 두매 산골에 하전민이 살다가 비운 오두막이 있다는 말을 한 친지로부터 전해 듣고 결심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서둘러 달려갔기 때문에 봄날이 긴 해가 기울고 땅거미가 질 무렵 가까스로 그 오두막에 당도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전기도, 통신수단도 전혀 없는 태고적 그곳이었다. 시냇물 소리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어둠이 내리자 영롱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을 발했고 머슴새가 번갈아 가면서 밤새 울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머릿속이 아주 개운했다. 시냇가에 나가 흘러가는 물을 양껏 떠마셨다. 문명의 발톱이 핥히지 않은 곳이라 흐르는 시냇물인데도 물맛이 아주 좋았다. 처음 그 오두막을 찾아갈 때는 사람이 거처할 만한 집인지 둘레가 어떤지 내 눈으로 살펴보고 한 이틀 쉬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룻밤 쉬어보니 그대로 눌러있고 싶어졌다. 다음날 30리 밖에 있는 장에 내려가 필요한 연장들을 구해왔다. 우선 땔감을 마련하려면 톡과 도끼가 있어야 했다. 먹을 것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 오두막에서 나는 꼬박 10하루를 지냈다. 내 팔자가 그렇듯이 어디를 가나 손수 끓여 먹는 일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었다. 처음 2, 3일은 전기가 없어 어둠이 좀 답답하게 여겨졌지만 이내 아무 불편도 없었다. 촛불이 훨씬 그윽해서 마음을 아늑하게 다스려 주었다. 문명의 연장에 길이 든 우리는 편리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은 무엇보다도 사람 그림자를 전혀 볼 수 없는 점과 만날 그저 그렇고 그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미치지 않는 점이었다. 나는 근래에 와서 사람을 그리워해 본 적이 전혀 없다. 앞에서 사람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보다 솔직한 표현을 쓴다면 사람 꼴이라 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시달린 처지라 사람 꼴 안 보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다. 한 시인의 표현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그런 사람이다. 곁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사람과는 때때로 만나야 한다.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으면 삶의 그늘이 진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지극히 사무적인 마주침이거나 일상적인 스치고 지나감이다. 마주침과 스치고 지나감에는 영혼의 메아리가 없다. 영혼의 메아리가 없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다음과 같은 옛글이 떠올랐다. 해가 뜨면 밖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방에 들어가시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을 갈아 먹고 사니 누가 다스리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오두막에서는 밤낮으로 시냇물 소리가 들려 영혼에 묻은 먼지까지도 말끔히 씻어주는 것 같았다. 해발 700m가 넘는 그곳은 봄이 뒤늦게 찾아왔다. 내가 그곳을 떠나올 무렵에야 온 산의 진덜레가 무더기로 피어났다. 나는 금년의 봄을 3번 맞이한 셈이다. 첫 번째 봄은 부겐빌리아가 불꽃처럼 피어오르던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에서였고 두 번째 봄은 산수유를 시작으로 진달래와 산벚꽃과 철쭉이 눈부시도록 피어난 조개산에서였다. 그리고 두메 산골의 오두막에서 물이 지어 피어난 민달래와 진달래 꽃사태를 맞은 것이다. 올봄은 내게 참으로 고마운 시절 인연을 안겨주었다.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말이 진실임을 터득하였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며 자유롭고 홀가분하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음을 뜻한다. 불이람에서 지낸 몇 년보다 훨씬 신선하고 즐겁고
복된 나날을 누릴 수 있어 고마웠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 할 수 있다면 그런 오두막에서 다음 생으로 옮아가고 싶다. 사람이 많이 꼬이는 절간에서는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도 없다. 죽은 후에 치닥거리는 또 얼마나 번거롭고 패스러운가. 나는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그 두메산골의 오두막에서 이 다음 생에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앞뒤가 훤칠하게 트인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원을 세웠다.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 오늘을 알차게 살아야겠다. 직립보행. 오늘은 볼 일이 좀 있어 세상 바람을 쐬고 돌아왔다. 늘 그렇듯이 세상은 시끄러움과 먼지를 일으키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우체국에서 볼 일을 마치고 나온 걸음에 시장에 들러 창거리를 좀 사고 눈 속에서 신을 털신도 한 컬레 골랐다. 그리고 화장품 가게가 눈에 띄길래 손튼 데 바르는 약도 하나 샀다. 돌아오는 길에는 차 시간이 맞지 않아 다른 데로 가는 차를 타고 도중에 내려 30리 길을 걸어서 왔다. 논밭이 텅 빈 초겨울의 들길을 휘적휘적 걸으니 차 속에서 찌뿌드하던 머리가 말끔히 개어 상쾌하게 부풀어 올랐다. 걷는 것은 얼마나 자유스럽고 주체적인 동작인가. 밝은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스적스적 할개를 치면서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다. 걷는 것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이동하는 일이다. 흥이 나면 휘바람도 불 수 있고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이르면 걸음을 멈추고 눈을 닦을 수도 있다. 길벗이 없더라도 무방하리라. 치수가 맞지 않는 길벗은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좀 허전하더라도 그것은 나그네 체중 같은 것. 혼자 걷는 길이 생각에 몰입할 수 있어 좋다.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삶의 고개를 헤아린다. 인간이 사유하게 된 것은 모르긴 하지만 걷는 일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한 곳에 멈춰 생각하면 맴돌거나 망상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걸으면서 공리를 하면 막힘없이 술술 풀려 깊이와 무게를 더할 수 있다. 칸트나 베토벤의 경우를 들출 것도 없이 위대한 철인이나 예술가들이 즐겨 산책길에 나선 것도 따지고 보면 걷는 데서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잃어가고 있다. 이렇듯 당당한 직립보행을, 인간만이 누릴 수 있다는 그 의젓한 자세를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우리들은 걸음을 조금씩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생각의 자유도 서서히 박탈당하기 시작했다. 붐비는 차 안에서는 긴장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제대로 펴나갈 수 없다.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몸뚱이들에게 떠밀려 둥둥 떠 있어야 한다. 30리 길을 걸어오면서 이 넓은 천지에 내 몸 하나 기댈 곳이 없어 이렇게 걷고 있구나 싶으니 새나 짐승, 곤충들까지도 그 기소의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도 저마다 기댈 곳을 찾아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을 테니까. 나는 오늘 차가 없어 걸어온 것을 고맙고 다행하게 생각한다. 내가 내 길을 내 발로 디디면서 모처럼 직립보행을 할 수 있었다. 언젠가 읽었던 한 시인의 글이 생각난다. 현대인은 자동차를 보자 첫눈에 반해 그것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영영 목가적인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